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백악관 복귀를 누립니다.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지명을 공식적으로 수락했는데요. 한편 코로나19로 자가격리에 들어간 조 바이든 대통령은 거취 문제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련 내용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지명을 수락했습니다. 이번 연설을 두고 사실상 대관식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습니다. 이번 공화당 전당대회는 많은 이슈가 중첩되면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았고요. 말씀해 주신 네네.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관식, 그 출정식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당대회라는 것은 대선 후보를 공식적으로 지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지명을 하고 그리고 경선 과정에 있었던 당내 갈등이나 아픔을 좀 치유하고 포용하는 그런 움직임. 그래서 니키 헤일이라든지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나와가지고 트럼프를 지지한다. 그래서 자신을 지지했던 공화당 지지층들에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당내 어떤 통합이라든지 화합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 이제 이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이제 날개를 달아주고 이제 출정식이다, 대관식이다 이런 모습을 수식어 부른데요. 무엇보다도 최근에 총기 피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관심이 주목됐고 오늘 93분 동안 연설 중에 정말로 제가 주목했던 건 잘 짜여진 시각적인 쇼였다. 그 배경을 보시면 백악관 건물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어떤 총기 피격 사건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통합을 외칠 때 뒤에 자신이 총을 맞았을 때 귀 관통했을 때 뒤에 날아가는 총알도 막 잡은 모습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손을 휘둘면서 막 싸우자 외치는 이런 모습 보여주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막 격앙시키는 고조시키는 이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럼 화면에 막 거기 전당대회에 모인 유권자들 지지층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환호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야 정말로 참 잘 짜여진 정치적 쇼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뭐 한편의 쇼를 보는 것 같은 정말 그런 화려한 연출들도 상당히 좀 눈에 띄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미국 전체를 위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집권 2기에 대한 여러 계획들도 밝혔는데 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습니까? 크게 눈에 띄는 점은 없었고요. 왜냐하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 총기 피격 사건을 통해서 통합을 강조하고 그리고 국가가 나아갈 방향, 자신이 재선이 되면 국가가 나아갈 방향을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비전을 보이는 거였잖아요. 네. 사실 통합을 보이기 전에 원래 계획했던 연설의 방향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실정을 부각하고 어떤 사법 리스크에 관련돼서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거다. 이런 강경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감정적으로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리고 나서 주요 정책 부분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재확인함으로 해가지고 지지층들을 다시 한번 결집을 재확인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총기 피격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법 리스크라든지 고령 리스크에서 좀 벗어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강경한 메시지보다는 통합하는 그래서 좀 뭔가 좀 너그러워지고 유연해지고 뭔가 좀 초월하는 이런 처음에 그런 이미지가 좀 보여졌거든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중도 확장성이라든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체를 위한 미국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렇지만 그게 주요 정책을 설명할 때는 유세 모드로 돌아가면서 이제 강경한 이민 정책, 남국경 문제라든지 미국 우선 통상 정책 이런 부분을 얘기할 때는 저희가 지금까지 준비해 왔던 예측해 왔던 미국 우선 통상 정책 대외적 2.0이라든지 기존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해 왔던 그러한 모습이 반복됐기 때문에 그게 새로운 부분은 아니고요. 그렇지만 다시 한번 자신이 주장해온 주요 정책을 재확인했기 때문에 만약 재선된다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주요 정책들이 정말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구나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재집권이 된다면 대북 정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관심인데 오늘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거론하면서 좀 남다른 유대감을 과시하기도 했거든요. 뭐 자신을 좀 그리워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예상했던 바였어요. 물론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집이라고 할 수 있는 어젠다 47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보여줬던 연설을 정리해 놓은 그러한 그 선거 정책을 보여주는 네. 그러한 그 자료인데요. 거기에 나온 내용을 다시 거기에는 그 연설이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냈고 잘 지낼 수 있을 것이고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 가능성을 내비쳤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다른 문서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공화당 정강 정책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다시 한번 본인의 입을 통해 가지고 자신 김정은 위원장도 자신이 돌아오기를 바랄 거고 그리워할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면서 정상외교가 다시 한번 활성화될 걸 이런 얘기를 확인해 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측근들이라든지 미국 언론 속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게 되면 북미 관계의 교착 상태가 이제 좀 풀려가지고 정상외교가 재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에 김정은 위원장도 화답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그 바이든 행정부 4년 동안의 교착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북미 관계는 이제 활성화될다 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반면에 어떤 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여전히 북미 간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좁혀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여전히 과제로 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눈에 띄었던 건 그야말로 이제 가족 잔치로 불릴 정도로 가족이 이제 총 출동을 했거든요.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장녀 이방카 대신에 아들들이 좀 전면에 나서는 모습이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전적으로 개인적인 추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 그 대선 후보들이 패밀리 밸류에서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게 미국의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이라든지 연방 예선, 우리말하면 총선이죠. 이때 가족들이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열렬하게 지지하고 가장 중요한 선거 캠페인의 어떤 핵심 요원들이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가족이 총동원돼 가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대가족이다 보니까 2016년과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방카 트럼프 장녀가 중심이 돼가지고 목소리를 많이 냈고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 때 실세라고 그래가지고 사위와 함께 많은 역할을 했잖아요. 예, 예. 그런데 2020년에 재선에 실패했잖아요. 아마 그 책임을 어느 정도 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녀가 이제 처음에 득세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두 아들들에게 기회가 더 많이 간 것이고 뭐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이번 JD 벤스 부통령 후보를 낙점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아들들이 어떤 친밀한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밀었다. 이렇게 뭐 지지했다. 이런 걸 보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JD 벤스 부통령 후보를 갖다 낙점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다.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는 아들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선거운동에 많은 기여를 한 것이고 만약 이번 재선된다면 예전에는 이방카 트럼프가 실세로 많이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 이제 트럼프 2기가 된다면 아들들이 어떤 백악관에 들어가서 실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피습 사건 이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귀에 붕대를 감는 게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피습 사건 이후에 그 지지자들이 어떤 이렇게 결집하는 그런 좀 효과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지지세가 계속해서 대선까지 쭉 이어질까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트럼프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예. 선거 캠페인에서. 왜냐하면 지난달 말에 개최된 1차 TV 토론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랬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후에 어떤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한 2% 정도의 지지율 상승을 이제 목도를 했고 그 이후에 이제 예상치 않았던 총기 피격 사건이 발생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날개를 달아준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했고 여기에 바로 연이어서 또 전당대회가 개최되면서 전당대회라는 거 말씀드린 것처럼 대관식 출정식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계속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띄우는 이러한
효과를 갖다 전당대회에서 발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지켜보는 시청자 입장에서 본다면 계속 좋은 이미지, 또 그 후보가 당선돼야 되는 이유 이런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연구는 컨벤션 효과가 그렇죠. 있을 컨벤션 수가 효과가 있죠. 있어서 한 네. 5% 내외의 지지율 상승이 있다라는 그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이 3연 타석 안타 홈런을 치면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아무래도 이제 그 앞서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건데요. 그런데 이제 내일 대선이 치러지는 게 아니라 한 3달 이상 남았잖아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민주당의 전당대회가 19일부터 개최가 되고요. 9월에는 또 그 2차 TV 토론이 있기 때문에 네. 한동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그러한 선거 캠페인, 선거 환경이 조성이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점점 누그러질 거고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이슈가 터져 나오면서 전당대회가 개최되면서 분위기가 민주당 쪽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관심은 얼마만큼 민주당이 지금 실점한 이러한 지지율을 다음에 있을 그러한 연이은 그 이벤트에서 만회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면 지금의 분위기가 11월 대선 때까지 지속될 가능성은 좀 좀 크지 더 않다. 지켜봐야 한다.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뭐 사면 초과 상황이 아니냐는 좀 분석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사태 압박 속에서도 계속 완주 의지를 밝혔습니다만 또 최근에 또 코로나19가 걸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야말로 뭐 말씀을 드린 대로 사면 초과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어떻게 좀 보세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어요. 그 사퇴론, 1차 TV 토론 참패했다는 평가와 더불어서 진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정말 강하게 나왔거든요. 예. 어쨌든 그 절차적 정당성, 즉 경선에서 90% 이상의 대의원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그 대선 후보로 거의 사실상 낙점이 된 건데 예, 예. 이 절차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자신의 연방의회 측근들에 대한 의견을 계속 이제 그 설득해 나가면서 어떤 그 사태로를 좀 수그려뜨리고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코로나19에 다시 확진되면서 정말 악재가 겹친 것이죠. 거기에다가 아무래도 낸시 펠로시라든지 연방의회의 주요 민주당 리더들이 사퇴를 갖다가 권유하는 이런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면 초과에 직면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 원내 민주당 그 리더들이 또 사퇴를 종용하게 되는 바탕에는 이대로 가다가는 11월 그 본선에서 참패할 것이라는 어떤 그 당내 여론조사 결과가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이 대체 후보가 되더라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지만 이대로 바이든 대 트럼프로 가면 참패가 불가피하고 연방 의회 상하원 선거에서도 참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연방 의회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의 정치적 생명까지 어떤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그 리더들이 앞장서 가지고 사퇴를 어떤 종용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러한 압박은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견디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조만간 어떤 중대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 중대한 결정이라 하면 결국에는 사퇴 쪽으로 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한 50대 50 정도 보는데요. 네. 이제 그 상황이 계속 악화가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승장구하고 3연 타석, 홈런이라든지 안타를 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에서 객차가 더 벌어질 거예요. 한동안은. 예. 그러한 부분이 이제 그 민주당 리더들에게 사퇴론을 갖다가 사퇴로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중요한 무기가 될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더 이상은 버티지 못하고 이제 사퇴하면서 해리스 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그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뭐 아직까지는 좀 신중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사퇴론에 점점 더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대한 결정을 조만간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말을 좀 얘기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주말 내에 내릴 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거취를 결정해 줘야지만 진열을 정비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대항할 수 있는 해리스 체제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은 전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남아 있고 이제 그 질 바이든 여사가 얼마나 빨리 이제 결정을 내리도록 옆에서 조언을 할지 이 부분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좀 유력한 대체 후보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유력하고요. 네. 여타 미시간
오레곤 주지사, 캘리포니아 주지사 아니면 미셸 오바마 후보 전 영부인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해리스 부통령에 비해서 검증이 안 된 분들이고 예. 전국 무대에서의 경쟁력이 훨씬 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여전히 어떤 의구심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중에서는 가장 경쟁력 있고 그리고 선거 자금 문제라든지 여타 정당성 문제에서 가장 당내 혼란이라든지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또 단기간의 대치 후보로는 해리스 부통령이 가장 현실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으로 대체가 된다면 공화당에서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오는 것보다 오히려 해리스 부통령이 나오는 게 조금 더 경계적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공화당 캠프에서는 바이든 대 트럼프로 가면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사실, 예. 이 통합의 메시지를 전당대회에서 보여준 것은 그건 전형적인 승자의 모습. 그러니까 그 선거 그 레이스에서 선두 주자가 보여주는 여유로운 모습, 포용의 모습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11월까지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다면 공화당이라든지 트럼프 캠프에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끌고 가고 싶을 건데 만약에 해리스 부통령으로 교체가 된다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될지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러한 부분에서 경계를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화당 측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을 깎아내리거나 공격하는 메시지가 많아지고 있는 걸 보면 그러한 부분에서 불확실성을 줄이고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리스 부통령과 어떤 그 1대1 대결을 하더라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어떤 그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여러 변수들이 아직까지도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세론이 일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이제 이번 대선에서 승리를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가 좀 전망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좀 영향들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이 되게 되면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보여줬던 미국 우선 대외 정책이 강화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은 외교안보 부분과 통상 부분인데요.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오늘 전당대회에서 얘기한 것처럼 거래 중심적 동맹 간의 그 기초로 해서 동맹들의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어떤 역할을 하라고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 분담 등을 중에 간다든지 전략 자산을 전개할 때 한국 쪽 부담을 더하라든지 그래서 경제적 측면 동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경제적 기여를 덜하고 재정적 기여를 더하라는 압박이 올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통상 부분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어떤 그 보호무역주의에 기반해서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려는 노력, 이와 더불어서 첨단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탈동조화를 통해 가지고 그 첨단 제조 시설을 미국 내로 이제 그 다시 불러들여고 새로 확충해가지고 거기서 미국 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미국의 노동자의 어떤 그 복지라든지 어떤 그 재정 상황을 향상시키는 이런 노력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얘기한 것처럼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미국 내에서 만들어라.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즉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포인트는 중국이 되겠지만 그 어떤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는 노력에는 동맹과 비동맹의 구분이 없을 거기 때문에 한국도 어떤 미국에 있어서 무역 흑자를 거두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무역 어떤 그 장벽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첨단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대중국 견제가 보다 더 강화될 때 우리가 반도체라든지 우리 핵심 주력 산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미중 사회의 포지셔닝을 가면서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지켜낼지 이런 부분에서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미주연구부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